자, 이제 1교시 때는, 재무 분석에 대한 어떤 기초라 그럴까요? 예, 재무 분석은 뭐, 광의의 분석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고, 협의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협의의 분석일 때는 대부분이 이제 비율 분석이 많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비율 분석은 뭐 유동성을 분석하는 경우도 있고 안정성을 분석하는 경우도 있고 활동성을 분석하는 경우도 있다.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세부적으로 이제 또 어떤 그 비율 분석의 유형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이런 비율 분석들 중에 유동성 분석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또 뭐 가치 분석은 가치 비율은 어떤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활동성은 어떤 분들이 관심을 갖는지 그런 어떤 용도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얘기를 해봤었습니다. 예, 1교시 때. 자, 이제 2교시는 하나하나를 더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쵸? 유동성 분석은 도대체 뭘 가지고 분석을 하는지, 무슨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는지, 또는 활동성은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보는지, 이런 내용들 위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유동성이에요. 유동성. 유동성은 뭐라 그랬죠? 그렇죠. 기업의 자금 조달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건 어떤 거랑 연결돼요? 유동성은 한마디로 안정성과도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유동성이 높으면 부도가 안 나겠죠? 부도가 뭐예요? 돈을 못 갚는 게 부도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니면, 지급 능력이 떨어지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부도예요. 기업에 있어서. 근데 이런 그 지급 능력이 떨어지는 가장 큰 요인은 뭘까요? 결국은 비용이 많아지거나 또는 내가 갚아야 되는 기업이 책임져야 되는 부채가 많아지거나 이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유동성 비율은 뭐와 뭐의 관계겠어요? 결국은 현금 자산과 아니면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과 뭐 갚아야 될 자산과의 비교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모수가 아니죠. 나누는 쪽에는 뭐가 있어야 돼? 예, 뭐 나누기 뭐 할 때 뒤에 후자는 다들 뭐가 있어야 되냐면 분자 분모라 그러죠. 분자 분모. 아이씨, 분자 분모 어떻게 그러네. 죽겠네. 예, 밑에 있는 분모가 다 뭘로 해야 돼요? 유동 부채가 돼야 돼요. 부채. 아시겠죠? 부채. 그 중에서도 유동부채로 다 나눕니다. 모든 항목은. 이게 다 유동성이에요. 유동성. 그리고 위의 항목들이 뭘로 바뀌는지 한번 볼게요. 위의 항목들이 뭘로 바뀌는지. 첫 번째, 유동비율. 유동비율은 뭐냐? 1년, 유동이라는 뜻은 뭐예요? 1년이라는 뜻이죠. 1년 이내. 유동이라는 뜻은. 이해되시죠? 그거는 외우고 계셔야 돼요. 자, 유동비율은 뭐예요? 1년 내에 단기적으로 내가 현금이라든가 이런 걸 조달해서 부채를 갚거나 비용을 낼 수 있는 능력. 예. 얼마나 많이 자금을 확보하는지. 그래서 여기는 1년 단기 지급 능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수치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아시겠죠? 유동비율은 1년 단기 지급 능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수치. 현금 동원력. 그거죠. 그 유동비율이에요. 자, 유동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모수는 다 부채라 그랬어요.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유동자산이 많으면 유동비율은 높아져요? 낮아져요? 그렇죠. 유동자산이 많아지면 당연히 유동비율은 높아지겠죠. 이거는 높을수록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높을수록 좋은 거다. 예. 그래서 적어도 이거는 100% 이상이 나오면 좋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유동자산보다 유동부채가 많은 거잖아요. 유동자산이 유동부채보다 많은 거잖아요. 이러면 안정적이고 좋은 거죠. 그렇죠? 현금 동원 능력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동자산이 많아야 돼요? 유동부채가 많아야 돼요? 기업은. 유동자산이 많아야죠. 근데 이거는 또 어떻게 이렇게 손바닥을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면 유동자산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업이 자산만 많이 가지고 있고 활동력이 적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예, 그럴 수도 있죠. 예, 유동자산 중에서도 현금이 많다. 왜 현금을 가지고 있어?
그걸 가지고 빨리 그 원료를 사가지고 뭘 해야 돼요? 예, 그, 유형 자산으로 만들어 놓을 필요도 있는 거죠. 그래야지만 기업 활동이 막 일어나죠. 그래서 무조건 너무 높아? 그래서 그런 게 좋은 건 아닐 수도 있다. 예, 이건 아닐 수도 있다. 근데 100 이상은 돼야지만 안정적이고 현금 동원 능력이 있다라고는 볼 수 있어요. 그쵸? 자, 첫 번째,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당좌 비율. 이건 뭐예요? 당좌 비율. 한번 볼까요? 당좌 자산이 뭐죠? 당좌 자산? 당좌 자산이 뭐예요? 그렇죠. 당좌 자산은 뭐뭐가 다 합쳐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당좌 자산. 현금 플러스 단기 투자 자산. 한마디로 현금 자산이에요. 예. 유동 자산은 뭐예요? 유동 자산은 현금 자산 플러스 무슨 자산? 그렇죠. 뭐죠?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쵸? 유동 자산은. 자, 그러면 그 당좌 비율이라 그러면 뭐예요? 당좌 비율은 당좌 자산에서 유동 부채를 나눈 건데, 이 당좌 자산은 현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거예요? 이거는 현금 동원 능력. 직접적인 현금 자산 확보 능력을 나타내는 거고요. 단기 지급 능력을 나타내는 거는 유동 비율.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 당좌 비율이 높다는 거는 진짜 안정적인 거야. 돈은 많은 거야, 기업에. 그쵸? 현금이 많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더 이제 협이죠. 현금 자산. 당좌 자산은 뭐였어요? 현금 자산에 뭐까지 포함돼요? 단기 예를 들면 단기 금융상품 이런 거, 예, 단기 금융상품 이거 다 어떻게 보면 당좌 비율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매출채권 이런 것도 당좌 자산이에요. 근데 현금만 가지고 있는 거 이건 또 뭐예요? 요것도 이제 헷갈릴 수 있겠네. 자, 요걸 정리 한번 드릴게요. 다시 한번 복습. 자산의 구성, 유형 뭐예요? 제일 작은 게 현금 자산, 그죠? 현금 자산. 그리고 두 번째가 당좌 자산인데, 당좌 자산은 뭐예요? 현금 자산 플러스 뭐예요? 현금 자산 플러스 단기 투자 자산. 그 다음에 또 더하기 뭐예요? 예, 매출 채권. 이런 게 더해지면 뭐예요? 이게 당좌 자산. 그쵸? 이거보다 더 큰 게 뭐예요? 유동 자산. 유동 자산. 유동 자산은 뭐예요? 여기에 뭐가 포함돼? 예. 여기에 현금, 당좌 자산은 다 저게 현금성이 되는 거고요. 플러스 뭐예요? 상품까지 들어가는 거. 상품. 기초 상품, 그러니까 팔 물건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게 유동 자산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는 원재료도 포함이 돼. 그래서 요 유동 비율은 유동 자산 나누기 유동 부채. 당좌 비율은 당좌 자산 나누기 유동 부채. 그 다음에 현금 자산은 현금 자산 나누기 유동 부채. 이렇게 해서 비율이 나눠진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운전 자본 비율은 뭐예요? 기업의 단기 채무 능력의 기초. 요거랑 헷갈리면 안 돼요. 운전 자본 비율하고 유동 비율은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근데 운전 자본이 뭐냐? 바로 유동 자산에서 유동 부채를 뺀 게 운전 자본이에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운전 자본은 유동 자산에서 이것도 정리해야 돼. 운전 자본은 유동 자산에서 뭐를 뺀다? 유동 부채를 뺀 게 바로 뭐예요? 운전 자본이에요. 그럼 운전 자본이 양의 값을 나타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양의 값을 나타내면 이 기업은 뭐예요? 현금화 능력이 아주 뛰어난 거죠. 예, 왜냐하면 부채를 다 갚아도 현금이 있으니까. 그쵸? 예, 부채를 다 갚아도 현금이 있으니까 조금은 더 안전성이 있다라고 직접적으로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운전 자본 비율은 뭐냐면 운전 자본을 뭘로 나눈 거야? 이젠 유동부채가 아닙니다. 총자산으로 나누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짜 1년 내에 확보할 수 있는 현금을 뭘로? 총자산으로 나누는 건데, 이러면 안정성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돈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해? 이걸 가용해서 뭐를 해야 돼요? 예, 자꾸 굴려야 되죠. 그래서 이게 너무 운전자본 비율이 높은 것도 안 좋은 거예요. 예, 적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 유동자산하고 유동부채를 빼서 총자산 대비 몇 프로? 글쎄요, 제 생각에는 마이너스만 안 되면 되고 너무 100 이상 넘어가면 안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건 뭐 제 개인적인 기준이에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업을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뭐 기업에 대한 어떤 진단을 할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극적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비용들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여하튼 지금처럼 분석을 할 때 운전자본 비율은 뭐다? 가용할 현금이에요. 부채를 뺀 가용할 현금을 어떻게 총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대비로 나눠보면 이거는 총 자산은 뭐예요? 비유동 부채라든가 비유동 자산을 다 더한 거잖아요. 이런 비용 대비 내가 바로 현금화 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많을수록 좋다, 적을수록 좋다. 그렇죠. 아주 보수적으로 그 운영을 하는 CEO 같은 경우에 이게 점점 많아질 거고요. 공격적이고 회사를 계속 키워가려는 그런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CEO의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운전자본 비율이 낮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적자가 되진 않겠죠. 이거는 위험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잘 활용하는 게 결국 이건 누구의 몫이다?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전문 경영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성격이.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유동성 비율은 뭘 보는 거예요? 그렇죠. 자금 동원 능력을 보는 겁니다. 4개 다. 4개 다 보는 거고, 유동 비율보단 당좌 비율이 조금 더 협의. 당좌 비율보단 평균 비율이 조금 더 협의. 그리고, 운전자본 비율은 단기 채무 지급 능력의 기초가 되는 수치다. 예. 이게 많으면 안정성은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안정성이 있다 그래서 활동성이나 효율성까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안정성 비율. 이제는 두 번째. 자, 처음에 본 건 뭐예요? 유동성 비율이고 비슷한 얘기인데, 이거는 유동성 비율은 자금 동원 능력을 나타내는 거고요. 안정성 비율은 외부 경쟁 기업이라든가 외부 환경에 대한 대응 능력이 뛰어나다. 한마디로 안전하다. 안전하면은 어떻게 돼요? 투자 수익률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또 안정적인 투자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안정성을 또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럼 안정성은 주로 어떤 내용을 보는지 한번 볼까요? 안정성. 첫 번째, 부채 비율. 부채 비율.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기는 주로 뭐뭐가 해당되냐면 요 부채 비율 빼놓고는 다 총 자산 대비입니다. 예, 한번 볼게요. 자, 부채 비율은 뭐냐면 기업의 재무적 안정성.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변이에요. 부채 및 총자본. 예, 총부채의 총자본. 요거에 따른 백분율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부채가 많아야지 좋을까요? 자본이 많아야 좋을까요? 예, 이것도 조금 그래요. 예, 원래 부채가 너무 많으면 안 되죠. 근데 이거는 보통 평균적으로 200 이하면 괜찮다고 봐요. 200% 이하면. 예, 200% 이하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200%가 넘어가면 조금 불안하지. 왜냐면 부채가 훨씬 많은 거니까. 2배 이상. 자본보다 많은, 자기 자본보다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험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부채 비율은 부채, 총부채 나누기 총자본인데 이거는 안정성을 나타내는 거고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거고 200 이하면 평균적으로는 뭐 안정성이 있네 라는 기업이 안정성이 있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수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자기자본 비율. 이건 뭐냐면 총자본 대비해서 총자본, 자본은 내 돈이잖아요. 부채는 남의 돈, 갚아야 되는 돈이고, 그쵸? 예. 근데 총자본, 내 재산 대비 총자산, 총자산은 부채까지 포함한 총자산 대비 내 자본이 크면 클수록 좋다,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크면 클수록 안정적인데 너무 크면 어떻게 돼요? 너무 크면 이거는 낮을수록 좋은 거고 낮을수록 안정적인 거고, 그쵸? 이건 어떻게 돼요?
이제 이런 거 뜻은 알아야죠. 이건 높을수록 좋겠죠? 높을수록. 그렇죠? 높을수록 그 회사는 안정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왜? 총 자본에서 총 자본 대비 자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산보다 자본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더 많아질 수는 없겠지. 예. 더 많아질 수는 없겠죠. 100이 최대한이겠죠. 여하튼, 크면 클수록 좋다. 그 다음 세 번째, 차입금 의존도. 이건 뭐예요? 예, 차입금은 뭐예요? 부채 중에서도 차입금이 있고, 그리고 외상 매출금이 있어요. 그 외상 매출금은 부채지만, 그쵸? 외상 매입금. 외상 매입금은 부채지만, 근데 어떤 부채예요? 이자가 없는 부채예요. 근데 차입금은 뭐냐면, 이자가 있는 부채를 차입금이라 그래요. 그래서 저런 이자가 있는 부채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까요? 나쁠까요? 예, 나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총 자산 대비로 나누는데 뭐를? 차입금은 뭐다? 이것도 적어놔야지. 이런 건 여기 적어 놓을게요. 차입금은 뭐예요? 차입금은 예,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부채. 그러니까 한마디로 외상 매출 매입금 차입금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거는 차입금은 이자를 내야 되는, 그래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통 돈을 빌리면 어떻게 돼? 이자를 꼬박꼬박 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차입금이에요. 이런 차입금을 총 자산으로 나눈 비율, 높으면 좋다, 낮으면 좋다? 낮을수록 좋다. 낮을수록 좋다. 낮을수록 안전하다. 그러니까 안정성이랑 수익성이나 아니면 뭐 투자 가치나 이런 거는 다 상대적일 수 있어요. 너무 안전한 기업은 투자 가치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왜? 너무 안전하게 자꾸 현금만 가지고 있으려다 보니까 확장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자, 그 다음 이자 보상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자 보상 비율. 이건 뭐예요? 영업이익을 이자로 얼마나 내야 되는지.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나쁘다? 이건 높을수록 좋아요. 높을수록 안전한 거예요. 왜? 뭘로 나눴기 때문에 분모가 영업이익이 되잖아요. 위에가 영업이익이고 밑이 뭐예요? 이자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에서 총 이자를 낸 비용을 나눈 비용. 그러면 영업이익이 많을수록 이자 비용이 적을수록 높게 나오겠죠. 그럼 뭐예요? 기업이 이자를 내야 되는 부담이 줄어드는 거예요. 뭐보다? 이익보다. 그죠? 이익 대비 이자를 내는 비용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자 보상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안정적인 회사다라고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은요, 요거는 요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요거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하시면 아실 텐데. 자, 자기 자본 비율이 33%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 자본 비율이 33%다. 자, 한번 볼게요. 쭉 올라가 볼게요. 여기다 하나를 올려놔야 되겠구나. 안 올려놓으니까. 자, 그럼 한번 여러분들 책을 보세요. 책을 몇 페이지를 보시면 되냐면 83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83페이지. 자, 보시면 총 자본이 여기 대차대조표가 있잖아요. 재무상태표. 보시면 총 자본이 33%야. 그러면 33이에요. 그러면 부채는 얼마예요? 100으로 봤을 때. 그렇죠. 100에서 33을 뺀 67이 뭐예요? 부채예요, 부채. 그쵸? 그러면 부채가 67이고 밑에 자기 자본이 33이면 부채 비율은 뭐예요? 부채 비율은 부채 나누기 자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부채가 67이고 나누기 33이니까 얼마가 나와요? 예, 2.03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얼마가 돼요? 예, 그렇죠. 부채 비율은 200.3%다. 203%다. 또 자기 자본이 총 자본이 50%다.
그러면 부채는 몇 프로예요? 부채도 50%죠? 그렇죠? 그러면 부채 비율은 50 나누기 50이니까 1이 되네. 1 곱하기 100은 100%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나온다니까 시험에. 자기 자본 비율이 33%일 경우 부채 비율은 몇 프로냐 이렇게 나온다고 문제가. 아시겠죠? 여하튼 이런 거 이제 산수인데 어렵죠. 산수인데 어렵죠. 한번 더 내볼까요 여러분들? 자기 자본 비율이 30%야. 자 다시 한번 내볼게요. 자기 자본 비율이 30%일 경우, 자기 자본 비율이 30%일 경우, 예, 부채 대비. 그럼 부채 비율은 몇 프로? 부채 비율은 70%이므로, 부채 비율은, 아니, 부채는 70%이므로, 부채 비율은 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부채 비율은 70 나누기 30이 되니까 233%. 부채 비율은 233%가 된다.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자비 자본 비율이 30%일 경우 부채 비율은 얼마인가? 예, 233%. 이렇게 나온다고요. 요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이해하시면. 자, 또 안정성 비율이 또 있네요. 안정성 비율은 그러니까 부채 비율, 자기 자본 비율, 차입금 의존도, 이자 보상 비율, 또 어떤 게 있어요? 비유동 비율. 이건 뭐예요? 자본 배분의 안정성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본을 얼마나, 효율성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얼마나 안전하게 운영을 하는지, 그 뜻입니다. 한마디로 비유동 자산, 1년 이내에 자산으로 현금화되지 않는 자산, 나누기 얼마? 자기 자본.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나쁘다? 이거는 높으면 높을수록 안전하긴 한데 자산이니까 안전하긴 한데 이거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100 이하가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높으면 높을수록 내가 자산을 그래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지만 어차피 비유동 자산도 연차가 지나가면 유동 자산으로 바뀐다 그랬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너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예,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100 이하를 권장하는데 비유동 자산이 많으면 한마디로 이 효율성이라고 봐야겠네. 이거 효율성. 이렇게 쳐놔야지 이해가 더 빠르시지. 어떻게 보면 자본이 있으면 그 자본을 어디 쪽에다 응용을 해야 돼요? 돈을 버는 쪽에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동 자산보다는 유동 자산이 많은 게 좋고 유동 자산보다는 유동 자산이 적은 게 효율적으로는 좋은 거예요. 자본의 어떤 활용도 면에선 그런 걸 측정하기 위해서 측정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비유동 장기 적합률. 이건 뭐냐면 어려운 얘기 나오네. 자본 배분의 이것도 안정성을 측정하는 수치인데 광의의 내용이에요. 뭐냐면 비유동 자산에서 자기 자본 플러스 비유동 부채까지 빼주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 이하가 적절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유동자산 구성 비율은 이제 저 위에서 유동자산, 유동비율이 있었는데 이거는 뭐에서 못 뺀 거예요? 유동비율은 여기 어디 갔지? 유동비율은 이거는 단기 지급 능력을 나타낸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비유동 장기 여기 또 뭐였다. 비유동 장기 적합률은 뭐예요? 비유동 자산에서 뭐를 뺀다? 나눈다? 예, 자기 자본하고 비유동 부채를 더한 거를 나눈다. 예. 여기서부터는 근데 여러분들 그냥 한 번씩 읽어보시고 이게 시험 문제에 한 문제씩 나오는데 예. 요거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유동자산 구성 비율은 이건 자산이에요. 지금까지 요 두 개는 자본에 대한 거고요. 자본을 얼마나 효율성 있게 쓰느냐. 요 뒤에는 뭐예요? 자산을 얼마나 효율성 있게 쓰느냐. 그 부분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먼저 유동자산은 또 뭐라 그랬죠? 유동자산은 1년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총자산으로 나눈 건데 이것도 뭐예요? 높을수록 좋지만 어떻게 한다? 예, 높을수록 좋겠죠. 유동자산이 많으면. 근데 어떻게 돼? 기업이 어떤 속도라 그럴까요? 영업 속도는 빠른 게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유형자산의 구성 비율이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유형자산은 뭐예요? 토지, 건물,
아니면 기자재 이런 게 유형자산이에요. 이런 유형자산 대비 총자산은 뭐예요? 그렇죠. 이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이건 뭐예요? 영업에 투자를 안 하고 기반 시설에 투자한 거예요. 그쵸? 이게 솔직히 영업이 아니거든. 그래서 이런 쪽이 많아지면 위험성이 더 높아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낮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유형자산이 뭐예요? 유형자산은 건물, 땅, 토지 이런 거예요. 이런 게 많으면 많을수록 총자산 대비 영업이 잘 돼, 안 돼? 그렇지. 영업이 잘 되는 건 아니에요. 한마디로 옛날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뭐죠? 떡 잘 써는 못 써는 사람들이 꼭 칼 좋은 거 찾는다고 똑같은 얘기예요. 예. 그래서 좋은 시설, 좋은 그 건물 이런 데 들어간다고 해서 그 기업의 활동 능력이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더 투자 입장에서는 위험성이 높아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그래서 유형자산 구성 비율, 그다음에 이제 투자자산 구성 비율이 뭐냐면 이거는 투자자산, 투자자산이 뭐예요? 투자자산. 기업 본연의 활동 외에, 이건 적어 놓을게요. 여기에다가. 투자자산. 투자자산은, 영업활동으로 해서 무조건 하는 걸 다 투자라고 하지 않고, 기업 본연의 업무, 활동 이외에 투자하는 항목을 투자자산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투자자산은 기업 본연의 활동 이외.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외식업을 운영하는 사람 그 프랜차이즈예요. 근데 외식업 외에 내가 갑자기 전자 IT 쪽에 투자를 하고 사업을 좀 전개하려고 투자를 했어. 이게 바로 뭐예요? 투자자산이에요. 내 본연의 활동에다가 넣는 걸 투자자산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기업 본연의 활동 이외에 어떤 자산을 투자하는 거. 그래서 그 자산이 총자산 대비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는 거. 이건 뭐예요? 그렇죠. 이거는 이 자산, 이 분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항목별 수익률까지 봐야 돼. 투자 자산 대비 항목별 수익률. 그래서 뭘 따지는 거예요? 투자를 어느 쪽에 더 많이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따져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원래 본연의 활동은 그 외식업인데 외식업의 투자 수익률이 투자 대비 수익률이 예를 들면 20%다. 근데 이번에 IT 쪽에 투자를 해서 해봤더니 투자 대비 수익률이 30%가 나왔다? 그럼 어떻게 돼? 그렇죠. 이제 이쪽에 더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 하고 뭘 할 수 있어요? 투자 항목별 수익성을 분석해보고 전략을 세울 수가 있겠죠.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이런 내용이 다 안정성 관련된 비율 분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론은 이런 안전성을 따져보는 이런 비율 분석은 뭐예요? 결국은 외부 변화라든가 이런 외부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변화에 대응 능력이다, 적응 능력이다, 이런 걸 분석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수익성 분석이에요. 수익성 분석. 자, 수익성 분석은 크게 매출 총이익률, 그리고 매출 원가율, 판관 비율,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이런 건데요. 결국은 뭐 대비? 예, 이거는 저 밑에 분자가 뭐예요? 예, 매출액입니다. 매출액. 밑이 매출액이고 위가 이제 각 항목이에요. 그쵸? 자, 매출액 대비 어떤 항목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수익성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예, 수익성이 달라집니다. 이것도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예, 아셔야 되는 건 뭐예요? 매출 원가가 뭔지, 매출 이익이 뭔지, 판매 관리비가 뭔지, 영업이익이 뭔지, 결국은 이건 수익성에 따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게 있는지, 어떤 뜻인지부터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가장 많이 쓰는 건 뭐냐면, 총 그 기업의 어떻게 보면 활동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는 게 뭐예요? 매출액 순이익률입니다. 매출액 순이익률. 이건 뭐예요? 당기 순이익에 따라서. 당기 순이익이 뭐예요? 영업활동, 영업 외활동, 그 모든 그 기업의 경영활동
한 결과 남은 순이익, 그게 바로 당기순이익이거든요. 모든 경영 활동의 결과 남은 순이익이 뭐예요? 이게 바로 당기순이익이에요. 이거를 매출액으로 나눈 거.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기순이익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당연히 좋은 거다. 근데 이게 100을 넘어갈 수는 없겠죠. 예. 당기순이익이 보통 20%, 30% 되면 되게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당기순이익은 매출이익이랑은 다른 거니까 이 당기순이익이 너무 높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업이 발전이 없습니다. 예. 많이 남기는 거니까 잘못하면 고객들한테 욕먹을 수도 있어요. 여하튼 근데 누가 좋아? 예. 투자자 입장에선 좋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거예요. 그렇죠? 자, 요 수익성 분석은 예, 다음 주 6주차 때 6주차 때 수익성 분석부터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성 분석은. 자, 하여튼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또 건강하게 여러분들 뵙기를 기원하면서 5주차 과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